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500만 원 이하는 70%고, 그리고 500만 원 초과부터 1,500만 원까지는 40%고, 그리고 또 1,500만 원 초과부터 4,500만 원까지는 15%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공제되는 거 보면 500만 원 이하까지니까 이 사람이 500만 원에 곱하기 70% 하고 공제되는 금액이, 그리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까지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40% 하고, 그리고 1,500 초과인 게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15%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350만 원이고 이거는 4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5, 25 그러면 75만 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봤을 때에 지금 이렇게 2천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일일이 구간에 계산하는 건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 합치면 얼마죠? 75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75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초과한 500만 원의 15%인 이것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봐서 그 구간에서 그 넘어간 부분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앞에 있는 숫자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앞에 있는 750만 원이 어차피 얘는 꽉 찬 거잖아. 그래서 꽉 찬 금액을 이렇게 누진제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우리 보고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면 이 사람이 5천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5천만 원이면 4,500 초과한 건 500이죠. 그러면 25만 원에 1,200만 원 더해서 1,225만 원이 공제된다라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게 이 앞에 그 숫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공제인데 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세율 계산할 때도 277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과세표준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5천만 원이 나왔죠. 그럼 5천만 원이 나왔으면은 여기 4,600을 초과하는 400만 원의 24% 계산을 하고, 그럼 400만 원의 24%면 96만 원이죠. 그러면 582만 원에 96만 원 더한 게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숫자 이용하면은 계산이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 편리하게 써라고.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전 거는 이미 맥시멈 다 차 있는 거잖아. 차 있는 금액을 더해준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율표 보면 계산이 좀 빠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구성되어 있는 위치가 이 두 위치예요. 제일 많은 게 여기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되면 알게 되는데, 연봉 3천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계약한 연봉이, 그러면 죄송해요, 3천 말고 5천이죠. 5천이라 하면 그 사람은 소득 금액이 3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2천만 원 정도를 까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막상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표현은 잘 나중 되면 모순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소득세에 대한 거죠. 소비세는 뭐 다들 내고 많이 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가 많이 안 내고 있네라고 나중에 생각이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06페이지로 갑시다. 자, 306페이지에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방금은 우리가 이 소득 금액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 이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소득 공제를 빼야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과세 표준 되기 전에 뺀다는 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소득세는 인적 공제라고 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보험료나 연금소득은 우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돈을 사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서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떼이고 받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할 거예요. 연금도 소득 공제를 시키는 이유가 지금 세금 부과 안 하고 나중에 연금 여러분들이 타먹을 때 세금 부과하겠다라고 2002년도에 바꾼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빼고 세금 부과해 놓고서 나중에 받을 때 또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세금 부과 세율 부과 안 하겠다고 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보험료하고 연금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 세액공제에 있는 보험료하고 연금하고 또 아래쪽 있죠. 얘가 우리는 원래 소득공제였던 게 세액공제로 다 내려간 거예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이게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내린 거는 그 박근혜 아줌마 때 되게 잘한 거예요. 우리 이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제가 잘했다고 말하냐면 그 소득공제에서 세율 부과 안 한다고 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버는 사람은 높은 구간의 세율을 받겠죠. 그런데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6%나 15% 구간에 있는 사람이 200만 원 똑같은 200만 원 공제 받으면 6%나 15%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득 공제에 있던 거를 세액 공제로 전부 다 내려버린 거예요. 세금 다 계산해 놓고선 이 세금에서 얼마 빼줄게. 그러니까 높은 구간에 있는 세율을 다 계산해서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았던 구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24%, 35% 걸린 사람들이 세금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이거에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좋아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옆에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아줌마가 그때 정책 중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무현 정권하고 이명박 정권 때는 많이 징수를 해서 많이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뜯어갔으니까 세금 계산하고 나면 돌려줄 게 많겠죠. 근데 박근혜 아줌마 때 정책을 바꿔가지고 작게 걷고 작게 돌려주는 방식이 됐는데 사람들은 작게 돌려받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소득자들의 생각도 난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나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나쁜 놈들이에요. 간이세액표를 낮췄는데 걔네들이 요율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떼이는 돈은 똑같게 느껴졌던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용카드가 원래 신용카드는 없어져야 될 게 없어져다 4년이나 없어졌어야 됐어요. 3년 전인가? 그때가 일몰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서 얘를 소득공제 그대로 뒀는데 근데 국민들이 이제 자기들을 위한 큰 혜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로소득자들이 너무 반발이 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면서 대통령 선고도 해야 되고 그 뒤에 국회의원 선고도 해야 되니까 이걸 없애겠다고 말할 수 있는 가감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소득공제, 신용카드 지금 올해는 오히려 더 높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이건 못 없애겠다. 지금 계속 줄줄이 계속 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만 여기 소득공제에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세액공제로 내렸어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보려고 하는 건 세율 부과 기준 과세표준까지 갈 건데 그 중에 이 종합소득공제에 보면 인적공제가 있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빼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인적공제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라는 건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들 있죠. 내 월급으로 같이 먹고 사는 사람 수.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부양가족이라는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 부양가족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생계를 함께 해야 하고 근데 이 생계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외가 우리 주거 형평상 혹은 부모님의 요양 목적상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자녀들 생계 우리 함께 생계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공제를 해줘요. 주거 형평상이라는 건 같이 살고 싶은데 원래 원칙은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작아서 같이 못 산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편찮아서 요양 목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부양하고 생활비하고 대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배우자하고 같이 떨어져 있어요. 배우자하고 함께 얼마나 살고 싶겠어. 그죠? 그런데 떨어져 있다라는 건 뭐 맞벌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계비속 자녀를 유학 보냈어요. 뒷바라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부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형제자매라든지 우리 직계존속 부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 전제 조건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연이에요. 이 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 그럼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내가 부양하는 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이하가 되고 함께 사는 게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내가 부양하고 있다.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 데리고 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혼자 일하고 있고 집에 배우자가 자녀 보면서 집에 전업주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급여 가지고 가족들이 다 먹고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자, 이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이지만 여기에서도 예외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소득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앞에 제가 뭐 기타 양도소득 금액 섞여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따지는 거 똑같이 가는 거고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자, 그럼 이 기본공제에서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 이야기 안 해요. 본인은 그냥 되는 거예요. 150만 원 기본 베이스고 내 월급으로 먹고 산다는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건인데
자, 첫 번째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나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다 포함이에요. 존속은 60세 이상. 이건 세법상 만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예요. 뭐 미국처럼 생일 지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시험 때 2020년도죠. 그럼 2020년 빼기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니? 그걸 뺀 게 세법상 만 나이예요. 세법상 만 나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는 거 싫어할 때 그때 이런 표현 쓰죠. 처음에는 세법상 만 나이 이야기했다가 뭐 그랬다 나중에 또 미국식 나이 이야기했다. 생일 안 지났다 운동하고 있고 그죠? 일단 그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일단 부러고 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도 어릴 때 30 넘으면 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50 넘어도 안 바뀔 거란 걸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직계비속. 존속은 위고 직계비속도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일반적으로는 직계비속이 똑같아요. 자녀니까. 그런데 재혼할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하고 애도 전부 다 나이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나이가 20세 이하야지 돼요. 지금 이 말은 이 60세 이상 20세 이하는 우리 소득 금액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부양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나이에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누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전제 조건인 거예요. 자, 그리고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도 우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이에요. 이 사람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위탁 아동이 있어요. 위탁 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한 경우에 18세 미만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위탁 아동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신도림점에 있을 때 그때 봤었는데 거기 오류동 쪽으로 가는 길 쪽에 과원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그 좋은 마음이신 분들이 걔네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데리고 그냥 사는 걸 길러주면서 학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도 이제 그 고등학생 애가 저녁반에 들어왔길래 애가 말 안 듣고 장난쳐서 제가 이제 너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하고 안 사는데요? 고모랑 살아요. 그러길래 애가 이제 엄청 해맑았어요. 뭐 그러더니 뭐 이 제도에 대해서 걔가 엄청 설명하는 거야. 걔가 세무 이거 듣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그 말에 걔는 그 여상 같은 데 다녀가지고 이제 세무에게 들어왔었는데 또 다른 친구들은 그 무슨 정보화 고등학교인가 뭐 디자인 고등학교인가 뭐 거기 다녀가지고 또 이제 캐드하고 막 포토샵하고 이런 거 배우러 와가지고 그 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야, 그 학원에서 제 별명이 삼촌이 됐어요. 걔네들 다 삼촌 부르고 나한테 부르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저 부를 때마다 삼촌 불렀었는데 근데 그 분들이 걔네들한테 그렇게 밝게 길러준 건 엄청 고마운 거죠. 그럼 그분들은 그 학생 걔네들을 이제 양육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공제를 이제 부양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제한에서 중요한 게 장애인은 우리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이 제한 이야기하는 건
위에가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함께 살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되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나이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먹고 살지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위에 조건이 맞는 경우에서 이제 직계 존속이 60세 넘거나 직계 비속이 20세 이하거나 형제자매가 2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지금 1인당 150만 원씩 이제 기본 공제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특이사항이 직계 비속 중에서 직계 비속이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 경우 그때 그 배우자도 경우 아래쪽에 쓸게요.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우리 직계 비속 위외로 해가지고 공제 자녀로 공제가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갑자기 뭐 사고나 무슨 일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메인 학교 가서 점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갔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걔 둘 다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살고 있으면 그 며느리든 사위든 내가 부양한다고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내 자녀가 일단 먼저 장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다면 내가 데리고 살고 있고 둘 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은 소득 금액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소득 금액 100만 원 때문에 소득을 주면 여러분이 소득 금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분리과세는 다 빼야 되니까 앞에 제가 분리과세를 이야기한 거고 복권당첨금,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 원,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런 것들은 소득 금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소득을 주고 그런 조건들이 있으면 소득 금액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아니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이거 판정하는 게 여러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본공제를 이렇게 해주면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추가 공제로 추가로 더해주는 게 있어요. 자, 추가 공제가 있는데 이 추가 공제의 전제 조건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추가 공제 대상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본인은 당연히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가 경로우대. 자, 경로우대는 세법상 만 나이가 70세 이상이라 그러면 100만 원만큼 추가 공제를 할 거고 장애가 있고 소득금이 100만 원 이하면 위에 나이 제한 무시하고 150만 원으로 되면서 추가 공제로 2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이거 하고 있는 건 기억 잘 해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연말정산 받을 때 본인이 체크할 거예요. 심지어는 직원들이 물어봐요. 담당자면. 그러면 어머니 이런 일이나 사람들 놓고 빼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 연말정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부녀자 공제는 전제 조건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자,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고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이때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요. 50만 원을 해줄 거예요. 이 경우에 자,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본인이에요, 본인. 지금 이 이야기는 본인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본인. 근로자 본인이 여성 근로자인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이라는 건 총급여 4,300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이러면 다 안 줄 거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분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안 했다. 근데 나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든지 위에 기본공제 대상 이 요건에 맞는 혹은 내 동생이나 오빠를 데리고 오빠는 웬만하면 여기 계신 분이 오빠 나이 60세 넘지 않겠죠. 그런데 하여튼 동생이 있다든지 그러면 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50만 원을.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한부모 공제는 우리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없는데 20세 이하의 연 100만 원 이하를 버는 직계 비속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로 해서 이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을 해주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본인만 대상이에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조건이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대상이라는 거고 본인이 10세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 위에 기본 문제도 본인 기본 베이스 150만 원 깔고 간다 그랬죠. 근데 본인이 장애 등급 있으면 200만 원 본인이 받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70세 넘으면 본인이 또 100만 원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70세 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이 장애 등급 있으신 분 꽤 많죠. 그러면 그 한 분 모시고 있는 데에서 기본공제 소득만 없으시면 150만 원에 경로자 우대 100만 원에 거기다가 장애인 200만 원 하면 450만 원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그렇게 계산을 이제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추가 공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라고 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야 돼요. 50만 원보단 100만 원 공제 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 조건이라 그러면 이게 가능하잖아. 배우자 없고 기본제 대상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두 개를 중복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만 되니까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세액을 최소화 한도로 해서 작성하라 적혀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판정 시기라고 적혀 있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우리 전날이 당해면 전날 기준 당해까지는 가능하고 장애는 치유된 날의 전날 기준 당해까지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혼의 경우에는 즉시 남남이에요.
이혼은 그해까지 배우자 공제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즉시 남남으로 이혼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 결혼한 해에는 해주거든. 그럼 이중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결혼했죠? 그럼 올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 배우자는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남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 시험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혼했다라고 하면 바로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을 확인해서 있는 경우에는 있으면 이때는 한부모 공제를 체크해야 돼요. 배우자가 적혀 있는데 피고에 올해 이혼했대. 그럼 남남이네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배우자가 없네.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나라고 봐서 배우자가 그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으면 나 한부모 공제 적용이네라고 한부모 공제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남남이라는 건 아예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자, 이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수평적 수익적 관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적 관계는 배우자 포함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하고 수평적 관계는 그냥 여러분 본인 기준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니까. 그럼 본인 기준 생각했을 때 나의 배우자는 나하고 수평적 관계죠.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도 나하고 수평적 관계죠. 그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나와 수평적 관계로서 다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아니라면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자, 근데 지금 보인 김에 얘도 줄거 버리세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1900 500만 원 이하라고 적어두든지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로 적어두든지 15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내는 사람이 다른 표현 썼다가 괜히 아다리 되면 안 좋으니까. 자, 그럼 제가 방금 수평적 관계 말했고 수의적 관계는 나의 직계 존속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쭉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돼요. 위로 쭉 다 되고 나의 직계 비속 내가 수평 수의적 관계라 그랬죠. 그럼 나의 직계 비속 내 손자 증손자 다 돼요. 근데 나만이 아니고 내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위로 쭉 다 돼요. 배우자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뭐 전부 다 되고 그 아래로 직계 비속도 쭉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방금 말했던 수평적 수의적 관계만 되지 가지치기는 안 돼요. 가지치기가 고모, 삼촌, 이모. 우리 엄마 같이 살면 우리 엄마만 힘든 사람이죠.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고모 우리 집에 살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내 기준점 내 본인한테도 가지치기잖아. 아버지 형제자매잖아. 그죠? 또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 혹은 조카 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예외가 이거예요.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때 예외로 해서 자녀로 잡아줄 거예요. 직계 비속인데 4분 외 직계 비속으로 해서 150만 원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수평적 수의적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기를 할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래 써도 되겠다.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라는 걸 내일 써볼 건데 명세 입력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자는 모두 입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만 원 그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방금 수평적 수직적 관계 사람은 전부 다 입력하는 거예요. 왜 입력하냐면 자, 내 자녀가 21살이에요. 그럼 20살 넘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150만 원은 못 받아. 하지만 걔 교육비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전부 다. 자, 여러분들 회사 옛날 다니실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달라 그러죠. 가족관계 증명서나. 그럼 그 싫어서 안 떼주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 회계 담당자 회사가 이 사람의 그 가정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집어넣어둬야 간이세액표도 결정이 될 거고 다 될 건데 자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본인 혼자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면 다 주면 그에 맞춰가지고 내 세금 계산하려고 그러지 나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그거 알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 안 주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 다 가져오죠. 그러면 정산 입력 안 해줘요. 똑바로. 그냥 사람만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올 것 같으니까 사람만 입력하지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 안 해줘요. 왜냐면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니까. 엄청 많이 할 건데 일일이 안 봐주겠죠. 그래서 입사할 때 그냥 똑바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사람 얼마 안 되니까 일일이 체크를 해주겠죠. 자, 그럼 지금 방금 말했던 기본도 대상자 범위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가 나와 있으면 다 쓰는 거고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뭐 생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부양가족이라 하려면 원래는 주민등록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거연평상이나 아니면 그 요양 목적이라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은 그냥 같이 이런 거 안 따지고 전부 다 우리 부양하는 걸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 원래 얘가 소득공제였다가 이제 자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일 우리 같이 할 때에 지금 이 인적 공제하는 데서 같이 뺄 거라서 같이 지금 그냥 어떤 건지 의미를 보는 건데 자 우리 그 자녀를 이제 낳아서 기르면 그것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자녀 1인당 이제 15만 원씩. 그런데 3명째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애들은 나이가 점점 차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 3명 낳았어요. 첫 번째 낳았을 때 15만 원 해줄 거예요. 둘째 낳아서 또 이제 15만 원 더 받아 30만 원 받을 거예요. 또 셋째 낳고 또 이제 올라가면은 또 이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 애가 20살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둘만 남죠. 그러면 또 이제 3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수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바뀐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하니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동수당이 당연히 세액공제 세금 얼마 빼줄게 하는 것보다 수당으로 10만 원 받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이 생기면서 이제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만 적용,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이제 바뀐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자, 이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출산하고 입양도 우리가 좀 장려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기를 낳았을 때에 우리 그 고스톱처럼 고스톱 357이라고 뭐 이야기하죠. 그죠? 제가 옛날 고스톱 책을 샀는데 그 룰에 적혀 있었어요. 357도. 좀 그런 거 올리고 싶어서 책을 사서 공부했던 스타일인데 포크하고 전부 다. 근데 그 보면 357처럼 얘도 첫째 나면 30만 원 세액공제. 둘째 나면 5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을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액공제 몇째다라고 선택을 해 줘야 돼요. 나중에. 그 이유가 이거의 금액이 틀리니까. 근데 우리는 컴퓨터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회계 기간이 원청인수 기간도 2000년도로 잡을 거기 때문에 2020년도 잡을 거니까 주민등록번호 쓸 때 2020년생이면 자동으로 출생증이 떠요. 그럼 몇째만 체크하면 되는데 입양은 꼭 영세인 애를 데려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입양일 때만 안 빠뜨리시면 돼요. 입양일 때에도 우리 출산 입양 세액공제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입양만 안 놓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근로세액공제 있는데 자, 우리 그 일용 근로소득자 때 근로소득공제도 받는데
그죠?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를 70%뭐 이렇게 받았죠. 근데 일용 근로자는 15만 원 그냥 금액으로 빼줬죠. 그럼 일용 근로자 근로세액 공제가 55% 절반 이상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도 그러니까 우리 상근직 근로소득자도 우리는 130만 원 이하까지는 55% 넘어가면 30%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로세액 공제도 빼줄 거예요. 세금 빼는 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월급 받으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우리 이제 표준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오늘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낼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일 급여자료 입력하고 뭐 이것만 해도 시간이 갈 건데 모레 이제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 특별세액 공제를 볼 건데 연말정산을 안 받게 되면 표준세액 공제라는 걸 해줘요. 그럼 연말정산 하려고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년도 2020년도에 일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당연히 그만둔 회사는 연말정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연말정산 해달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연말정산은 왜냐면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고 세금까지 다 돌려줬어요. 우리 나중에 정리하면서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가 손대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메뉴 똑같이 떠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메뉴 똑같이 뜨면 그때 이제 연말정산 받는데 근데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안 썼어.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에 제출을 하려고 딱 누르면 팝업창이 떠요. 너 그냥 너 입력한 대로 신고하면 얼마 공제 받는데 근데 그냥 너 무시하고 그냥 가면 13만 원 공제 받는다. 그래도 너가 한 대로 작게 받을래라고 뜰 거예요. 우리 홈택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떠요. 그럼 지금 제가 기억하라는 건 우리는 항목별 공제가 앞에 특별세액 공제인데 그걸 적용받지 않으면 13만 원만큼 표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질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세금이 얼마 있었겠죠? 그럼 그래서 14만 원 빼고 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소득이 있으셨던 분은 5월달에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예요. 자, 상식처럼 우리 시험을 위해서 모든 세금도 아무런 내 소득이나 뭐 없죠. 근데 과거에 있었다가 그러면 무실적 신고는 일단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도 무실적 신고하는 거지 나 돈 벌고 팔고 산 거 없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실적 신고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납세 의무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여기 계신 분도 거의 5월달쯤 되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회사 간다고 그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아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알고 보면 재밌잖아. 막 입력할 때. 그죠? 자, 지금 저와 같이 여기까지 봤는데 내일 오늘 한 것 가지고 그냥 기출 문제 기본 예제 한 후에 기출 문제로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과세 비과세 한 부분이 있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일단 이 부분들을 뭐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숙지하세요. 내일 봤을 때 그게 있었지. 계속 보다 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들 건데 이런 것 가지고 내일 과세 비과세 정해가지고 급여명세서 만드는 게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과세 비과세. 그리고 이거 기본문제 대상 있죠. 일단 다른 것 아래 건 다 비워놓고 기본문제 대상을 위한 이 부분 이건 내일하고 연말정산 할 때도 그렇고 얘가 계속 섞여가지고 문제 나올 거니까 나의 부양가족이 기준이에요. 나는 1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기본문제 대상이에요. 나 말고 내가 데리고 산다고 말할 사람 그 사람의 조건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보면 조금 허무하실 거예요.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냥 하다 보니 되네 뭐 이런 느낌 드실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